안녕하세요. AI 기회인가 위협인가를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된 해클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권현진입니다. 제가 프로덕트 애널리틱스 도메인에서는 그래도 인지도가 좀 있는 편인데 오늘처럼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 대부분이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에 앞서 제 소개와 더불어 오늘 이 강연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사회의 첫 경험을 교직에서 시작을 했어요. 요즘 교사분들 너무 힘드셔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교사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다시 태어나기 전에 교사 생활을 접고 에듀테크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했답니다. 당시 개인화 서비스에 필요한 상품 추천 모델을 만드는 것과 모델링에 필요한 고객 행동 데이터 분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이 없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저한테 가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커리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저는 어쩌다 자연스럽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을 뿐 계획이라고는 1도 없었기 때문에 딱히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한 가지 팁이라면 저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와 비즈니스 문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요. 학부에서 컴퓨터랑 통계학을 전공했는데 이때 배웠던 것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했어요. 그래서 한 3, 4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는 게 이제 바닥이 보여가지고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대학원에 가게 되었고요. 현재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움의 끝이라고 하죠. 네, 박사과정 논문만 남은 상태랍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요즘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는 그 변화의 속도가 진짜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제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졸업을 못하고 있어요. 들리는 소문에는 GPT 같은 초거대 생성 AI가 나오면서 연구 속도를 진짜 한 10년씩은 당겨놨거든요. 그래서 진짜 연구하시는 분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고 해요. 저는 해클 직전에는 쿠팡 이츠에서 프로덕트 애널리틱스 팀 리드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고 비즈니스 KPI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고객 행동 데이터 분석, A/B 실험 설계, 실험 결과 분석, 비즈니스 지표 정의, 모니터링 등 진짜 다양한 업무를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들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의 니즈와 사용 패턴, 그리고 페인 포인트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비즈니스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쿠팡이 진짜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 배경에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있었고요. 사실 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한 빠른 성장이라는 게 쿠팡이 홀로 터득한 노하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미 성공한 아마존을 진짜 벤치마크를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쿠팡이 아마존의 문화를 벤치마크해가지고 성공했던 것처럼 저는 다른 회사들도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모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때마침 쿠팡 동료들이 이제 해클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네, 해클이라는 회사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요. 어떤 회사든 누구나 원한다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고 그들이 이제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사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창업 아이템이었기도 하고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해클에 조인하게 되었고요. 현재 저는 해클에서 해클의 메인 서비스인 온라인 실험 플랫폼,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애널리틱스 플랫폼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 예측 모델, 이상 징후 탐지 모델 등을 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 해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합하고 이제 여기에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고객사 분들이 이제 자사의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그 의사결정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해클이라는 회사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강연을 주최한 클래스 101을 비롯해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해클을 활용해가지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제 소개는 마치고 강연을 하게 된 짧은 배경을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앞서 제가 최근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그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것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2019년 한 4년 전이죠. 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인공지능 주도형 의사결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하나 봤었어요. 이 글은 넷플릭스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총괄하셨던 분이 작성하신 글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적응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서 더 넘어서서 데이터에 담겨진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업무 이제 흐름, 워크플로우라 그러죠.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이터 기반에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드려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이 기사에서는 의사결정 모형을 총 4가지로 구분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인간 판단 기반 의사결정 모형이에요. 이 모형은 뭐냐면 경험이 풍부한 어떻게 보면 연륜이 높은 어떤 한 사람의 직관에 의존한 내 판단에 의해서 조직의 의사결정이 이제 내려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 어떤 단점이 있는지 모두들 경험하셔서 조금은 아실 것 같아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인지적 편향 덩어리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관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진짜 어려워요. 때로는 진짜 비효율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불완전하죠. 조직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조직의 역량까지도 저해될 수 있거든요. 설마 아직도 이런 조직에 계시는 건 아니시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모형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모형인데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모형은 이제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잖아요. 그래서 이를 쉽게 가공하고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들이 진짜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경험이 많은 누군가의 직감이 아닌 압축된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도 역시나 한계라는 게 존재해요. 도구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인간이 압축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에 개입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데이터를 그리고 활용할 수도 없고, 네, 요약 데이터도 왜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적 편향이 역시나 반영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글을 쓰신 그 에릭 콜슨이 세 번째로 뭘 제안하냐면, 네, AI 주도 의사결정 모형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로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인간의 인지적 편향에 덜 취약하고 사람보다 미세한 데이터 변동을 잘 찾아내고요. 동시에 진짜 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에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다만 학습할 때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다면 이제 사람이랑 똑같이 이제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을 해서 편향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고른 데이터를 학습하려고 지금들 많이 노력하고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 주도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인간을 완전 배제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의 목적이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효과이고요. 인공지능의 가치는 인간이 혼자일 때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클에서 진행하는 그런 의사결정 모델도 사람을 배제하고 완전 AI가 착착착 의사결정을 내려서 사람의 개입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혼자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약간 보완이 되는 서드 파티로 뭔가 의견을 제안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이 뭘 제안하냐면 인공지능이랑 인간 판단이 동시에 활용되는 의사결정 모형을 제안하셨어요. 이 모델은 뭐냐면 인간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그런 과정을 다루지는 않지만 인공지능이 이런 부분을 직접 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데이터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생성된 여러 가능성을 인간이 이제 직접 다룬다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가 내린 결정이랑 객관적 합리성 사이에서 이제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는 이 글을 2019년도에 읽고 인상적이긴 했지만 저게 현실 가능할까? 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더라도 아주 먼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9년 그 당시에 쿠팡에 있었는데
쿠팡은 모든 의사결정에 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뭐 이런 예시 이미지와 같은 요건 진짜 몇 개고 실제 저희가 사람이 보는 대시보드는 이런 뭐 간단한 몇 개가 아니라 진짜 수십 개의 데이터들을 이제 엄청 브레이크 다운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 분석가들이 그거를 일일이 다 사람이 보고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AI가 할 수 있다고? AI가 해주면 참 좋겠지만 대시보드의 수많은 숫자, 단어, 그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하는데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작년에 뭐 챗 GPT 3.5가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 그 GPT를 써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해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MBTI가 ISTJ거든요. 엄청 현실주의자예요. 그랬는데 현실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챗 GPT를 사용해보고 어떤 계기로 저게 불가능해 보였는데 가능하다라고 그 기회를 엿봤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이제 기회를 발견하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저 가능성을 엿봤는지. 그래서 오늘 이 강연에서 뭘 할 거냐면요. 챗 GPT 지금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저 GPT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기술로 만들어진 건지는 좀 알고 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실 저 GPT의 핵심 기술은 구글이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구글이 저 챗 GPT 3.5가 나오고 나서 코드 레드가 발동을 했고 뭐 되게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바드라는 아이를 발표했는데 약간 거기에 되게 숨겨진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구글이 왜 저거 먼저 핵심 기술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GPT보다 늦게 바드를 그것도 운전하지 못한 애를 발표를 한 건지 그 숨은 이야기를 이야기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미 가까운 곳에서 체험을 몸소 하고 계실 거예요. GPT 같은 초거대 생성 AI가 나오면서 산업과 시장에서 진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회를 잡으셔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해클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저는 GPT에 어떤 것을 보고 먼 미래에나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의사결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게 됐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GPT에 이제 숨겨진 기능 몇 가지가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들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하는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준비되셨나요? GPT의 근간이 되는 배경 기술부터 알아보실까요? 지금 본격적으로 GPT가 알려지기 시작한 건 작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GPT는 뭐 GPT 3.5 이렇게 불리는데 뒤에 숫자가 1이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5잖아요. 보면은 GPT 버전 1이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2017년에 구글 브레인의 바스반이라는 인도 출신 과학자가 발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모델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한 장의 이미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미지 참 이쁘죠.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어려워요. 처음 보면 저런 게 다. 근데 제가 한때 교사였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논문의 핵심은 트랜스포머, 셀프 어텐션 이 개념만 아시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단어 빈칸 채우기예요. 예를 들어서 해클은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플랫폼과 데이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AI 기업이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해클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AI 아스 기업이다라고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 이때 저 빈칸 채우기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뭐냐면 AI한테 저렇게 문장에 빈칸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뚫어놓고 이렇게 직접 채우기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이 한 칸 한 칸을 토큰이라고 부르거든요. 토큰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네. GPT 이용하면은 이제 API 같은 거 연동하게 되면은 뭐 1토큰당 얼마 이렇게 과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토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한 칸 한 칸 잘려 있는 게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게 국어 시간에 배운 음절이랑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저거는 AI가 알고 있는 말 뭉치거든요. 그래서 AI가 뭐 언어를 생성하고 이해하는 약간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봤을 때 AI 저렇게 뭐 문장 여러 개 주고 빈칸 뚫어놓고 계속 맞추게 하면은 GPT처럼 말을 하나 보다, 이게 되게 엄청 간단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모델이 기존 언어 모델이랑 가장 큰 차별화된 점이 뭐냐면요. 문장을 구성하는 저 이제 토큰들이 있는데, 저 토큰들의 순서를 배제시켰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장에는 단어들 간의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모든 문장에는 단어들 간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마지막 단어까지 쭉 다 이어서 들어야지 무슨 맥락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순서를 배제시키고 학습을 시켰는데 사람같이 말을 한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셔야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되게 이 모델의 핵심이에요. 순서를 배제하고 빈칸을 그냥 계속 채우게 했더니 사람같이 말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게 쉬운 걸 왜 기존 언어 모델들은 못했을까요? AI가 학습하는 모델을 보통 그런 인지심리학, 뭐 뇌 과학 같은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람이 뭔가 언어를 배우거나 하는 약간 그런 것들, 혹은 사람이 학습을 하는 그런 것들 이제 벤치마크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언어는 풀어야 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언어는 문법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되게 한글을 되게 잘 쓰지만 네, 갑자기 어느 날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 그 문법이라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좀 더디잖아요. 그래서 뭐 그 문법이 유사한 언어들끼리는 학습의 속도가 되게 짧고, 전혀 다른 이종의 언어를 배울 때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만큼 이제 저 문법이라는 게 언어를 학습하는데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 모델을 만들 때도 문법이 좀 약간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다고 AI한테 저 문법을 일일이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문법부터 배우고 언어를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언어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처음 말한 것부터 끝까지 말한 거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듣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하면은 이야기 못 하시잖아요. 근데 그 순서를 지켜서 말해야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전달이 똑같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언어 모델은 저 문법이랑 언어의 순서가 있다라는 저 두 가지 문제를 좀 약간 해결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인간처럼 자유자재로 언어를 구사하는 AI를 만드는 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어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촘스키 선생님 아시잖아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언어는 기계는 못 배워. 왜냐하면 학습만으로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셨냐면요, 인간의 뇌에는 언어를 배우는 그 모듈이 따로 있다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구글 브레인의 바스 바니가 이 문제를 트랜스포머, 빈칸 채우기로 한 방에 이제 많은 문장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서 해결한 거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면요, 디지털 세상에 글이 진짜 많잖아요. 그 글들을 다 수집을 해서 AI한테 빈칸을 계속 뚫고 채우고, 그러면서 저 AI가 그럼 뭔가 언어를 배웠다라기보다는 단어와 단어, 그 다음에 뭐 문장과 문장 간의 확률 관계를 미리 학습을 한 거예요. 뭐 미리 학습하는 걸 프리 트레이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학습을 했다고 했을 때, 뭐 여러분들은 예시 문장 하나, 요약한 거 하나만 봤을 때 저와 같이 저 마지막에 있는 뭐 해클은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오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저랑 한번 같이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면 해클은 그 다음에 제가 위에다가 세계에서라고 써놨는데, 세계에서 말고 뭐 다른 단어는 올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네, 뭐 똑같이 3개에서라고 넣을 수도 있고요. 9개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저 AI는 이런 문장, 그 다음에 단어들 간에 뭔가의 그 확률 관계를 이제 다 알고 있어가지고 어떤 단어가 처음에 오면 그 바로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오면 좋을지 확률로 계산을 해가지고 높은 확률을 갖는 그냥 토큰을 연결해가지고 문장을 생성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저 트랜스포머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천억 개의 단어들 간의 확률적인 관계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고요. 병렬적으로 동시에 학습을 할 수 있는 병렬 처리, 병렬 프로세스가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야기해 드리면 여러분들 딥러닝이나 AI 관련된 이야기할 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자가 지도학습이라는 용어도 같이 언급되는데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장들의 구에다가 AI가 이제 스스로 빈칸을 채우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에 문장이 진짜 많으니까 AI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이제 문장이 줬을 때 빈칸을 뭐 첫 번째 칸에도 뚫어보고 두 번째 칸에도 뚫어보고 세 번째 칸에도 뚫어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제 셀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문장이니까 빈칸에 뭐가 와야 하는지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걸 학습하는 걸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게 정답지가 있는 거를 스스로 학습하는 거를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불러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해 드려서 GPT의 핵심 모델은 저 오픈 AI가 만든 게 아니라 구글 브레인의 트랜스포머에서 나왔다라는 거 아셔야 하고요. 학습 방법은 단어를 가리고 AI에게 단어를 맞추는 걸 반복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다만 저렇게 사람처럼 문장을 이제 생성을 할 수 있으려면은요, 한두 문장 배워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사람이랑 기계의 차이인데요. 사람은 뭐 한두 문장만 봐도, 저거 비슷하네, 다루네 금방 알잖아요. 근데 AI는 이제 초반에 저거를 학습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구성하는 토큰의 순서를 무시하고 이제 병렬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AI 모델이 진짜 커야 돼요.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가 압축해서 트랜스포머, 사전학습 등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혹시 GPT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나요? 네, 여기 써있죠.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인데 제가 앞에서 Pre-trained, 사전에 학습하는 거라 그랬죠. 미리.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빈칸 채워가지고 뭔가를 계속 빈칸을 채우는 걸 연습하는데 빈칸을 채우는데 필요한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들을 이제 하나하나 순서대로 뭐 보면서 채우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한 방에 채우는 그런 게 이제 트랜스포머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GPT, 저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생성이 된, 저렇게 만들어진 저 모델이 이제 문장 같은 거 혹은 뭐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알려준 거 그대로 아웃풋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변화를 줘가지고 생성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제너러티브라는 게 이제 붙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다들 아셨죠? GPT가 무슨 의미인지. 문장에 존재하는 단어들 간의 그 확률적인 관계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해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들을 프리트레이닝 시켜서 자체적으로 문장을 생성해내는 초거대 AI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GPT는 저렇게 디지털 세상에 있는 모든 글을 사전 학습해서 인간 언어의 약간 확률적인 지도, 언어 맵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고요. 수천억 단어들 사이에 이제 확률 분포만 계산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문장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파트 2에서 제가 이 확률을 GPT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릴 거예요. 조금 그래도 어려우셔도 그래도 참고 좀 계속 이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GPT가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GPT는 문과생, 수학 문제는 못 푼다, 기본적인 곱셈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GPT 보면은 막 코딩도, 작문도, 번역도 척척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GPT 수학 연산을 못하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왜냐하면 GPT는 사칙 연산, 셈을 따로 배우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글을 학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의 개념을 익히긴 했는데 걔한테 그게 그냥 단어거든요. 토큰? 그 다음에 그런 뭔가 그런 사칙 연산 기호 있잖아요. 쟤한테는 그게 그냥 다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연산을 따로 배운 건 아니고 GPT가 앞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렸는데 문장을 단어 사이에 확률적인 분포로 생성해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GPT한테 1 더하기 1은 뭘까? 풀어줘라고 했을 때 GPT는 이걸 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 지도에서 1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1, 그 다음에 뭐 는이라는 단어가 있네? 그 다음에 어떤 단어, 어떤 숫자가 오는지를 얘는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처럼 1 더하기 1은 2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한 1.9 아니면 뭐 1.5 이렇게 아무거나 이제 본인이 확률적으로 계산한 그냥 단어들을 이어 붙여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연산을 배우지 않은 저런 뭐 GPT를 비롯해서 다른 애들이 만약에 연산을 배우지 않았다. 그런 AI한테 연산 문제를 풀게 하고 연산 정답을 못 맞춘다고 쟤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연산도 좀 따로 학습시켜가지고 이것도 개선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짧은 숫자는 되게 계산을 잘한대요. 근데 이제 자릿수가 길어지면은 네, 여전히 계산을 똑바로 못하니까 GPT한테 숫자 계산 시켜놓고 그 결과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이 정도면 구글이 보면은 저 지도에서 봤을 때 2018년도에 네, 트랜스포머 모델 만들고 뭐 그거 가지고 버트라는 애도 나오고 뭐 람다도 만들고 계속 뭐 만들긴 해요. 네, 만들긴 했는데 GPT 3.5가 나오고 되게 억울했을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온 세상이 지금 작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GPT를 되게 외치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엄청 이슈가 되고. 네. 그래서 보면은 GPT가 진짜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보면 원천 기술도 자기네가 만들었고, 뭐, 구글 브레인 같은 세계 최고의 AI 연구소도 가지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GPT 3.5가 발표됐을 때 왜 코드 레드가 발동했을까요? 네. 보면 뭐 코드 레드가 뭐 발동하고 뭐 그 현업에서 이제 물러났던 그 창업자분들이 막 와가지고 AI를 뭐 드라이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되게 긴박하게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내부에서는 GPT 3.5가 발표됐을 때 코드 레드가 발동하긴 했지만 저 구글 사람들이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막 제가 물어봤어요. GPT 3.5 나왔는데 왜 구글은 아무것도 발표 안 해? 그랬는데, 구글은, 네, 우리가 공개만 안 했을 뿐이지, 우린 이미 GPT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있는데 공개를 안 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엄청 자신만만해 했대요. 보면은 구글이 공개는 안 했는데 2021년에 람다라는 챗GPT 같은 대화형 모델을 만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만했는데 네, GPT 3.5 발표되고 뭐 코드 레드 발동시킨 다음에 네, 올해 초에 바드 데모 데이를 열었는데 데모 장소에서 바드가 이제 틀린 답해가지고 주가가 7%나 급락했어요. 수조 원이 그냥 날아간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저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구글은 원천 기술도 있고 2021년에 람다도 만들어 놨는데 왜 공개도 안 하고 상용화도 안 한 걸까요? 혹시 아세요? 아시나요?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좀 궁금한 게 GPT가 3.0부터 진짜 엄청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퀄리티가 좋아졌고 2.0까지만 해도 그냥 기계가 만든 문장이네 뭐 요런 정도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2년이라는 사이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짜 사람이 쓴 것 같은 글을 막 만들어내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 궁금증 해결해 보시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만든 그 모델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아니면 뭐 GPT처럼 중간중간에 뭐 이상한 스토리텔링을 막 해가지고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솔직히 이건 아니죠. GPT도 완전하진 않는데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 람다라는 그 AI를 개발하고 나서 구글 내부에서 이 모델을 공개해 마라 이걸 두고 엄청난 대토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는 검색이잖아요. 그리고 구글 검색창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검색 결과를 이렇게 쭉쭉쭉쭉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그 창업자 중에 한 분인 그 레리라는 분이 대학원 시절에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검색 결과가 되게 훌륭한 퀄리티로 만들어내서 이제 검색이 주된 이제 기능이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링크들 사이사이에 광고, 키워드, 광고 같은 걸로 이제 끼워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광고를 클릭하면 이제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광고가 구글 전체 매출의 90%를 넘게 차지해요. 그렇다면 구글이 돈을 많이 벌려면 사람들에게 클릭을 많이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AI가 한 번에 딱 찾아가지고 딱 요약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링크 리스트를 클릭 안 하겠죠? 네. 뭐 그렇다고 요약 결과에 이제 그 요약 결과에 참고했던 몇 개의 레퍼런스만 보여주게 되면 이 또한 그 과거처럼 이렇게 쭉 막 수십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그런 검색어랑 관련된 그 리스트들을 뿌려줬을 때보다 클릭이 진짜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광고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 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용화하지 못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도 납득이 가시죠? 우리 매출의 90%가 광고에서 나오는데 AI를 상용화하면 회사 매출이 급격히 떨어질 게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개를 못했다라고 해요. 두 번째 궁금증. GPT가 할루네이션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장을 진짜 빠르게 그것도 여러 막 버전을 만들고 그중에 가장 좋은 문장을 딱 골라가지고 우리한테 응답해 주는 거거든요. 네, GPT 2.0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퀄리티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GPT 도대체 3.0부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문장을 생성해 응답해 주는 걸까요? 네, 지금 이 논문이 GPT-3? 네, 버전 3의 논문인데요. 이전 버전에서는 그 트랜스포머 모델이 단어들 간에 혹은 문장들 간에 그 확률적인 분포를 가지고 높은 확률로 만들어진 이제 그런 토큰들을 이어 붙여서 문장을 만들었더니요. 네,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을 좋아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GPT-3에서는 뭐가 들어왔냐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스텝 2에 보면 저희가 뭐 GPT의 경우에 하나의 리퀘스트를 주면은 이렇게 A, B, C, D 여러 개의 응답을 생성을 하고요. 여기 이제 휴먼이 개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딱 들어가가지고 GPT가 뭐 4개의 문장을 생성했을 때 제일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문장을 만들어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GPT-3는 강화학습이랑 사람의 피드백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네, GPT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문장을 만들게 된 거고, 이제 처음에는 저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일이 이제 렉팅을 해줬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문장을 좋게 평가하더라, 이제 그 로직까지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문장 여러 개 만들고, 이 문장 중에 1번 문장이 제일 좋아, 2번 문장이 그 다음이고, 뭐 4번 문장은 그 다음이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피드백까지 주는 걸 이제 학습을 했다라 그래요. 이런 모델을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고 부르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GPT가 휴먼 피드백 받을 때 사용했던 툴의 캡처본이에요. 네,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인스트럭션이라는 영역에 저희가 그 GPT한테 질문하잖아요. 여기에 그 질문을 넣고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요. 이 왼쪽에 이제 아웃풋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얘가 생성한 문장을. 그러면 이제 사람이 1점부터 7점까지, 네, 최악이다. 그러면 1. 그 다음에 최고다. 그럼 이제 7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고요. 이제 하위의 세부적인 거를 이제 평가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세부 항목이랑 이제 전체적인 점수를 이제 주면서 GPT가 사람이 좋아하는 문장을 만들게 된 거고요. 이런 AI 모델 만들 때 사람이 피드백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보면 지금 저기에 양쪽에 뭐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저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뒤로 공중 돌기 하게 만드는 거를 이제
잘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래서 지속적으로 2개의 점프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사람이 왼쪽 게 좋아, 오른쪽 게 좋아 이렇게 고르다 보면 이제 제가 진짜 뒤로 돌기를 이제 잘 하게 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한 45초 정도 돼요. 한번 보셨으면 같이 보세요. 네. 보면 뭐 왼쪽이 좋아 아니면 오른쪽이 좋아 이제 하면 저 약간 성냥개비 같은 애가 이제 점점 이제 꿈쩍꿈쩍 거리죠. 네. 그러면서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점점 이제 약간 점프 비슷한 걸 해요. 뭐 제자리에서 뛰고.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애 보면 이렇게 돌죠. 네. 회전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GPT가 이제 사람이 좋아하는 문장도 만들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휴먼 그런 강화 학습에서 사람이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이 됐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로 드렸고요. 네. 이런 휴먼 피드백 없이도 네, 강화 학습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사람의 피드백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지 않으면 제가 언젠가는 저 플립백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학습 속도가 좀 많이 더뎌요. 진짜 좀 사람이랑 비슷한 게 뭐냐면요. 사람도 뭔가 이제 새로운 거, 뭐 운동 같은 걸 배운다라고 해요. 아, 내가 수영을 배울 거야. 근데 저기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자유형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물에 뜨는 것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수영을 하는 거를 진짜 백날, 천날 뭐 봐도 물에 뜨는 걸 일단 못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물만 먹겠죠? 뭐 그러다가 이제 구름 레슨을 가요. 해가지고 잠깐 그런 수영 코치님들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약간 더디잖아요. 그럼 뭐 그룹 레슨 뭐 혼자 깨우치는 것보단 빠르겠지만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어떤 걸 배울 때 개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저 1대1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데 저 1대1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고 더 정확하고 빠르게 배우듯이 AI도 똑같아요. 강화학습 활용해가지고 얘가 스스로 학습하게 할 수 있는데 저 시간을 되게 앞당기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에 붙일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인간의 이제 개입이 들어가면서 GPT가 정말 좋은 문장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지지난주에 구글이 그 람다를 경량화한 모델 바드라는 게 있는데 올해 초에 데모데이 때 이제 발표했다가 좀 약간 망신을 당하고 이제 엄청 뭐 그 칼을 갈았겠죠. 네. 그래서 좀 약간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전격 공개를 했거든요. 많이들 써보세요. 바드는 GPT는 뭐 2021년 정도까지의 데이터만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 바드는 최신 정보까지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네. 네. GPT를 시작으로 지금 생성 AI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 딥러닝의 전신인 머신러닝 기술은 40년 전에 나왔고요. GPT에 활용이 되고 있는 강화학습은 10여 년 전에 저 알파고에 들어갔던 그 모델이 강화학습, 게임트리 이제 합쳐져가지고 들어갔던 건데 10여 년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보시면 뭐 지금 이 이미지는 2011년에 IBM에서도 이제 만든 AI가 있거든요. 왓슨이라고.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제프리 퀴즈쇼에서 얘가 2011년에 우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죠? 2015년에 알파고와 이세돌, 세기의 바둑 대결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때 알파고가 우승을 했었죠. 그리고 그 뒤에 뭐 AI 스피커, 자율주행차 뭐 또 나오고 그리고 요즘엔 보면 뭐 온갖 가전제품들이 그 음성 인식 기능 붙여가지고 AI라고 하면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뭐 우리 일상에 그렇게 엄청 크게 임팩트가 있나요? 그런 것들이? 네,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임팩트는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GPT는 좀 다르게 와닿아요. 왜 그럴까요? 기존 AI, 뭐 저런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들은 보면은 퀴즈 정답 맞추기만 잘하는 모델, 아니면 뭐 의학, 엑스레이 판독만 잘하는 아이, 그 다음에 혹은 운전만 잘하는 애, 혹은 음성인식, 이렇게 한 가지 도메인에만 특화돼가지고 식별이랑 구별하거나 뭐 인식만 했다라면 GPT 같은 생성 AI는 좀 다르잖아요? 그쵸? 뭐랄까 GPT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지적행위라고 생각했던 코딩, 글쓰기, 뭐
데이터 요약 같은 거 되게 자유자재로 빠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 어떤 서비스들이 100만 유저를 획득하기까지 소요된 날짜예요. 보면 구글 번역이라는 저 기능이 100만 사용자를 모으기까지 걸린 시간이 78일이 걸렸대요. 그리고 뭐 가장 빠르다 싶었던 게 이제 틱톡이었는데 틱톡이 9일 만에 100만 유저를 획득했고요. 그런데 GPT는 저거를 작년 11월에 나오고 단 2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돌파했어요. 이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겠죠. 네. 이때 뭐 되게 엄청 발이 빠른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오픈AI 뭐 설립되고 나서 누적해서 이제 100억 달러? 하나로는 13조 정도를 이제 투자를 했어요. 네, 그 투자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오픈AI가 저런 GPT 모델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받는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빙 검색, 뭐 MS 오피스, 뭐 코딩하는데 온갖 제품에 지금 GPT를 다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검색에 있어서 MS에 빙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구글 쓰거나 네이버 쓰거나 둘 중 하나였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핫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 영역에 있어서 이미 이제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어제 발표된 기사에 의하면 뭐 구글 닥스,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에도 이제 바드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오피스 도구에서도 둘이 전쟁을 한판 벌이겠죠? 그 MS 오피스에다가 코파일럿 붙이겠다라고 막 그 데모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그 전쟁이 볼만해질 것 같아요. 그동안,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구글에 밀려가지고 관심을 솔직히 못 받았어요. 그 MS의 브라우저, 엣지, 윈도우 쓰시면은 디폴트로 깔려서 알지, 아마 저걸 쓰시는 분들 잘 없을 것 같은데, 브라우저, 엣지, 뭐 검색 엔진 빙, 영상통화 스카이프는 옛날에도 많이 쓰기는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이 화면이 이제 빙 검색 결과에 GPT 응답 결과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같이 나오고 하단에 보면은 저 GPT가 이제 요약해 준 거에 레퍼런스가 됐던 링크들이 이제 아래 나오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어서 이제 저기에 이제 질문이랑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거를 체험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때 여기에 있는 채팅창에서의 이제 질문의 횟수를 6번으로 제한해 놨어요. 솔직히 우리가 챗 GPT에서는 솔직히 대화가 끊기지만 않으면 계속 이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면 챗 GPT랑 질문을 주고 받으시다 보면요. 제가 윤리적인 이슈와 관련이 되거나 주식 투자 같은 리스트가 있는 것들은 응답이 막혀 있어요. 근데 되게 질문을 막 돌려서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명 뭐라 그러냐면 DAN이라고 그래가지고 DAN이라는 건데요. 내가 뭐 주식 투자 얘는 어차피 최신의 주식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뭐 물어봐도 틀린 답을 할 건데 뭐 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고 싶은데 사는 게 좋아 안 사는 게 좋아 이러면 뭐 이제 그런 거 대답할 수 없다고 제가 사과를 진짜 잘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거는 응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응답을 거절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근데 너는 GPT는 이런 대답을 못하는데 댄이라고 상상을 해보고 응답을 좀 해줘 이러면서 쟤한테 이제 계속 좀 약간 우회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이제 막혀있는 응답이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GPT 탈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GPT를 탈옥시키려면은 되게 여러 차례 질문을 계속 이제 돌려서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대화창은 나만 보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검색하고 뭐 내가 물어본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보는 건데 이런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뭘 물어봤을 때 되게 나쁜 답변을 하면 막 캡처가 돼가지고 윤리적으로 막 이슈도 되고 하니까 되게 강제적으로 빙에 있는 채팅창에서는 네, 질문을 딱 6번만 할 수 있게 제한해 놨어요. 이게 되게 기술적으로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려웠는지 횟수로 엄청 단순하게 막아놨죠. 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네, 대는 이제 오픈 AI에서 막아놔서 네,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보면 오픈 AI의 등장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기회가 됐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구글에게는 되게 위협이 됐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저런 챗 GPT 같은 AI 같은 거 잘 활용해가지고 마소처럼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GPT에 대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기능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리고 제가 뭘 보고 제일 앞에서 이야기했던 의사결정 자동화의 기회를 발견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기능은 플레이그라운드인데요. 플레이그라운드는요, 네, 챗GPT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뭐 모델도 고를 수 있고 파라미터 같은 것들도 막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뭐 GPT 로그인하면 로그인하고 나면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돼가지고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API를 클릭하시면 이런 API 플랫폼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그 위에는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버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생긴 플레이그라운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플레이그라운드는 오픈 AI에서 모델을 되게 딱 하나만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를 열어서 보시면 뭐 GPT-3랑 관련된 건데 뭐 다빈치도 있고 뭐 바베지도 있고 뭐 에이다도 있고 뭐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모델들 이제 선택해서 또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것들도 선택하시면서 이제 옵션을 좀 추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력하시면서 GPT 성능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들 아마 그 챗 GPT 대화창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 우리나라는 되게 축복인가요? 네, 우리나라 그 워킹 시간이랑 저기 미 대륙에 있는 워킹 시간이랑 달라가지고 저희 근무 시간에는 뭐 그렇게 엄청 저는 끊기는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그 미국이 이제 워킹 시간에 돌입을 하면 이제 GPT가 엄청 불안정해져요. 쟤도 어쨌든 한정된 리소스로 서비스를 하는 거다 보니까 트래픽이 많이 몰리면 아예 접속이 차단되기도 하고요. 대화가 끊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거 로그인창 바뀔 때였던 것 같은데 저거 바뀔 때 GPT 플러스 안 쓰는 사람들은 아예 로그인이 차단이 됐었어요. 그때도 플레이그라운드는 접속이 차단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화도 대화창보다는 덜 끊겨요. 네. 그리고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뭐 간단한 건데 이런 식으로 넣고 아래에 있는 서브밋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응답도 해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그라운드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옵션 같은 거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우측에 있는 저 파라미터들이 도대체 뭐라는 옵션인지 이제 설명드릴 거거든요. 네, 옵션이 진짜 많은데요. 첫 번째, 템퍼레처, 온도잖아요. 네, 이게 원래는 0에서 1까지만 선택 가능했는데 최근에 최대값이 2로 늘어났고요. 템퍼레처가 뭐냐면 GPT가 생성해내는 그 텍스트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거의 무작위성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잘 모르시겠죠? 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다양한 단어랑 문장을 구사하고요. 그리고 문장을 재생성할 때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생성하는 문장의 창의성을 조절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뭐 문장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제 2에 가깝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난 창의성 1도 필요 없고 그냥 되게 노멀한 팩트에 기반한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 필요해. 그럼 이제 0에 가깝게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템퍼렉처는 전체적인 이제 창의성을 컨트롤한다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건 이제 그걸 조금 더 고도화 해가지고 설정을 하는 건데요.
타피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GPT가 문장을 만들 때 이 세상의 단어와 단어들 간의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모델이 고려하는 사용 가능한 단어의 확률 분포를 제한할 수 있는 옵션인데요. 수치가 높을수록 역시나 더 다양한 단어를 고려하고요. 수치가 낮을수록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들로 구성을 합니다. 세 번째는 프리퀀시 페널티라 그래가지고 흔한 단어의 사용에 대해 이제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준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구성하고 싶다면 수치를 높은 값으로, 그렇지 않다면 낮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옵션은 GPT는 보면 응답을 한 번에 하나만 생성하고 꼭 리제너레이트를 해야지 다음 버전의 문장을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이 옵션을 설정하셔서 저 n에 뭐 2 이상의 숫자를 설정을 해주시면 저 설정한 수만큼의 응답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옵션은 인젝션 스타트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GPT가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쭉쭉쭉쭉 써 내려가잖아요. 딱 시작을 할 때 처음에 딱 넣을 단어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show probability라는 옵션인데요. 저 옵션 뭘까요? GPT는 그 토큰이랑 토큰을 이어 붙일 때 저 확률을 가지고 만든다 그랬잖아요. 저 확률을 되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예요. 지금 이게 보시면 show probabilities라는 저 옵션을 on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컬러로 조로로록 생성이 되는데요. 녹색일수록 되게 저 토큰의 뭔가 확률적으로 저게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나온 거고, 빨간색이면 되게 확률이 낮지만 나온 거거든요. 보면은 되게 빨간색부터 녹색까지 고르게 분포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GPT-3부터는 인간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뭐 이전에는 확률이 높은 저 파란색 천지에 이제 문장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의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저런 게 이제 변경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동안 채팅창만 하셨을 텐데 이런 거 옵션 조정해가지고 한번 자유자재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놀이터에서 놀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이런 웹 인터페이스 말고도 보면은 코드로 이제 서비스에 이제 얘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코드로 뭐 어떻게 심으면 이제 그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요런 창에, 가끔 보면은 이런 거 기사 보셨을 것 같아요. GPT 연동해가지고 뭐 여행 플랫폼이었던 것 같은데 뭐 오사카 여행 플랜 뭐 생성해주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뭐 이런 서비스가 런칭됐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되게 짧은 시간에 만들었다라고 막 우리가 엄청나게 뭐 대단한 기능인데 짧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GPT 연동해서 만든 거고요. 아마 하루는 진짜 안 걸릴 거고, 진짜 좀 약간 대동단결해가지고 코드 신고 뭐 배포까지 가는데 그 회사의 그 배포 시스템이 잘 갖춰만 있다면 한두 시간이면 서비스에 바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요 위에는 이제 뷰 코드를 클릭하시면요. 요런 예시 코드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저기에 프롬프트라 그래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질문을 하는 질문을 넣으면 되고요. 모델이나 앞에서 다루었던 그런 옵션 같은 거 조정하셔가지고 쓰실 수 있고요. 근데 저기에 보시면 여기에 API 키를 넣으셔야 하거든요. 근데 저 API 키 어디서 받는 난 모른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프로필 오시면 View API Keys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처음에는 아마 키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Create Secret Key를 클릭하시면 이제 되게 알 수 없는 영어랑 숫자로 구성된 이제 키를 하나 주는데요. 저기서 만들어진 저 키 값을 그 아까 봤던 코드에다가 넣으시면은 API 연동하실 때 쓰실 수 있고요. 미처 이야기를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아무리 GPT 플러스 구독자시더라도 이 플레이그라운드에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저기서 호출을 해가지고 문장을 생성하시거나 혹은 코드를 연동해가지고 저 API 키를 넣어가지고 뭔가 넣었다면은 저게 다 별도 과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키 절대 유출되게 두시면 안 돼요. 저 키 단위로 그 빌링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다 과금이 되는 거니까 저처럼 이렇게 어딘가에 뭔가 공유를 하셔야 되면은 가려가지고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소스에 어떻게 넣냐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제가 알기로는 맥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파이썬 좀 약간 쉽게 쓸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건데요. 네, 이렇게 코드 아까 생성했던 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나의 뭔가 키값 넣고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바로 응답을 생성해 내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수준의 GPT의 응답 수준만 돼도 우리 서비스에 적용하면 좋겠다 싶으시면요. 요 정도의 코드만 있으시면 연동하실 수 있거든요. 바로 연동해 보세요. 한두 시간이시면은 여러분들의 서비스에도 붙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앞서 다른 분들 강연에서 GPT가 시집기, 장문하기, 소설 쓰기, 동화책 쓰기, 그다음에 글 요약하기, 어른을 위한 문장이었는데 6세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줘. 그다음에 심지어 그 달이라는 거 활용하거나 그런 거 하면 그림도 그려주잖아요.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려줘. 그럼 그림도 그려주고 코딩도 직접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아마 플레이그라운드까지는 소개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인트로에서 이런 GPT를 써보고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다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보고 기회를 발견했는지 솔직히 저만 알고 싶은 기능인데 한번 이번 기회에 대방출합니다. 여러분들 GPT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근데 저런 시계열 데이터를 이해하고 인사이트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없다라면 제가 오늘 여기에 안 가지고 왔겠죠? 여기서 잠깐 시계열 데이터가 무엇인지 모르신다고요? 간단해요. 지금 여기 있는 이미지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값들을 꾸준하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가를 모아놓은 걸 거고, 그다음에 그런 비즈니스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활성 사용자 수를 모아놓는다든지, 그런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값들을 모아놓은 거를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시계열 데이터 봤을 때 주식 차트 보고 지금 매수 타이밍이야, 매도 타이밍이야, 이런 거 차트 분석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GPT가 저런 차트를 이해하고, 차트는 아니지만, 시계열 데이터를 이해하고 저기에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제가 올해 초에 GPT가 숫자를 읽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아티클을 어디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스트하면서 확인했던 건데요. 당시에는 GPT-4, 나오기 이전이어가지고, 멀티모달이라고 부르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지랑 텍스트 질문이 불가능해가지고 제가 시계열 데이터 3주치의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는 이제 카운트를 집계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GPT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입력을 한 다음에 GPT한테 인사이트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결과거든요. 저는 저기에 이제 날짜, 그다음에 DAU가 날짜별로 100, 90, 80 이렇게 된다라는 인풋만 넣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DAU가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없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되게 이 DAU라는 게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숫자거든요. 뭐냐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에 들어왔는지를 이제 대표하는 숫자예요. 보면, 아래에 이제 GPT가 찾아준 인사이트가 나와 있는데, GPT는 제가 저거를 DAU라고 적었지,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고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GPT는 DAU가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는 걸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주간의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제 이런 패턴을 찾아줬어요. 다른 요일이랑 비교해가지고 매주 일요일 날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온다. 반면에 금요일은 방문자 숫자가 적다. 그리고 나머지 요일들은 방문자 숫자가 대동소이하다. 이런 거를 찾아주는데요. 저거 뭐야. 저 정도 너무 쉽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GPT한테 실시간으로 이런 지표를 인풋으로 제공해주면 스스로 알아서 숫자가 증가를 한다거나 감소를 했을 때 인지를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개발자분들이나 저 같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분들은 진짜 많은 지표들을 모니터링하고 계시는데 행여나 지금 우리 모니터링하는 지표들의 이슈가 생기면 어떡해요? 이제 그걸 바로 캡처를 못 하잖아요. 내가 그걸 24시간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 모니터링 할 때 지금은 사람이 민가, 맥스가, 혹은 평균에서 몇 퍼센트 벗어났을 때 그런 규칙을 사람이 일일이 정의해 주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사람이 정의해주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이런 걸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다음은,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GPT한테 AB 실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보통, 저희 서비스에서 이제 메인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 AB 테스팅 플랫폼인데요. 보통 고객사 분들이 실험을 하실 때 10개 이상의 지표들을 이제 등록해 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지표, 그 다음에 그냥 약간 보조 지표로 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실험을 최소 일주일, 2주 정도 진행하신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지표들의 리프트를 보고 휴리스틱하게 어떤 베리에이션이 좋은지 의사결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경험치가 쌓여도 사람은 어떻게든 어쨌든 실험이라는 걸 한다라는 것 자체가 통제 그룹이 아닌 이제 B나 C 그룹을 만드는데 그 회사의 리소스가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게 안정적으로 진짜 임팩트가 있는 기능만 나가서 우리의 프로덕트가 후퇴하지 않고 성장만 하게 안정적으로 성장만 하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처치 그룹으로 실험을 종료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앞서요. 그러다 보면 의사결정을 중립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그 전 직장에서는 이런 거 막으려고 저걸로 일일이 다 리뷰 받고 막 디펜스 해가면서 승인을 받는 커뮤니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처음 하다 보면 이런 의사결정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계산은 못하지만 읽고 해석은 하니까 실험 결과를 제공하면 이것도 해석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그리고 의사결정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두 번째로 시도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역시나 얘가 똑똑해요. 이것도 역시나 제가 이미지를 대표로 넣어놓은 거고, 저걸 이제 GPT가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 프롬프트로 넣은 결과인데요. 보면은, 이 화면은 어떤 실험의 구매 전환율이라는 목표를 이제 가지고 챗 GPT한테 실험 결과 해석을 요청한 거예요. 보면은 실험 그룹이 A, B, C 3개 있었잖아요. GPT가 실험 그룹이 명확하게 3개인 걸 알고요. 여기에 보면 바이어 컨버전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바이어 컨버전이 어떻게 집계되는지도 풀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랑 똑같이 A 대 B, A 대 C 각각을 이제 비교하면서 B, C 그룹의 구매 전환율이 A 그룹 대비 감소했다. P-value가 각각 0.3853, 0.6286으로 보통 시그니피컨트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없다 이제 인계값으로 0.05보다 크냐 작냐를 보거든요. 봤더니 인계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캡처해내는 거 보실 수 있고요. CI가 이제 신뢰 구간이라는 건데요. 요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길잖아요. 저걸 다 보기가.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요약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짧게 요약도 해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하게 GPT를 테스트해보기도 했고, 하나의 실험에 대해서도 이제 응답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고 일정하게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성 AI의 대표 주자 챗 GPT,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 실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 진짜 많이 놀랬었거든요. 요거 테스트해보고. 근데 아직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고 팩트 위주의 답변을 해요. 그렇게 이제 폄하도 하실 수 있는데 보면 GPT가 질문의 맥락을 명확하게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답변을 해요. 그리고 답변을 반복적으로 재생성도 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많은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어떤 데이터를 빠뜨리지 않고 인풋 데이터를 빠짐없이 보고 이제 답변을 생성을 했어요. 어떠세요? AI 믿고 이렇게 의사결정 시켜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시면은 안 되는데, 저는 어쨌든 AI를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드 파티로 AI가 주시는 의견도 이제 고려해가지고 의사결정에 반영을 이제 하시고, 이제 저 AI 모델이 이제 고도화가 되면 이제 사람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GPT를 보고, 전 이런 기회를 엿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 초에 저런 GPT 가지고
뭐 시계열 차트 분석도 시켜보고 실험 요약도 시켜보고 했는데요. 이제 이거를 파일럿으로 이제 기능 테스트도 해봤었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보면은 A/B 테스트 의사결정을 놓고 네, 저긴 사람이 저예요. GPT랑 저랑 대결도 펼쳐봤는데요. 네, GPT 되게 정확하고 빠른 일관된 응답을 되게 냈거든요. 근데 전 솔직히 저 GPT랑 저 같이 하면서 자괴감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인 저는 지표 하나하나 보고 생각을 해가지고 작성하는데 저런 뭔가 문장 뭐 정확하게 근데 틀리지 않는 문장을 만드는데 제가 숙련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10분에서 15분은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결정도 맞나? 그리고 한 번 더 보고. 근데 GPT는 인풋 데이터 넣고 해줘. 그랬더니 네, 주르르륵 하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2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약간 자괴감에 빠지긴 했는데 네, 요 정도로 된다면은 네, 믿고 실험 의사결정 정도는 시켜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 매출 구조대라고 해가지고 고객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지표들이 있어요. 뭐 대부분 매출을 되게 중요시 하기는 하는데요. 매출 지표랑 관련돼가지고 뭐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뭐 하락을 한다. 혹은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왜 하락을 했는지, 왜 상승을 했는지 네, 그런 상승 혹은 하락의 변곡점을 찾고 원인까지 함께 알려드리는 파일럿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일럿하고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근데 요건 저희 회사 서비스 화면인데요. 이렇게 해클에 로그인하고 홈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해클 AI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지표들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알림을 드리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실험 의사 결정도 기능화를 하고 싶었는데요. 저 뭐 표나 시계열 데이터를 일일이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질의하는 과정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좀 홀드가 되어 있었는데요. 글쎄. 올해 나왔잖아요. GPT-4에서 멀티모달을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표 정보를 굳이 텍스트 프롬프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저 GPT-4의 멀티모달 활용해가지고 지금 네. 기능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게 GPT-4의 멀티모달 예시 이미지인데요. 질의를 할 때 텍스트랑 이미지를 이제 세트로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GPT 3.5에서 4로 오면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기능이에요. 어때요? 앞에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 들어가고 질문 들어갔던 거랑 매우 유사하죠? 네. 실제 뭐 오픈되어 있는 메뉴들도 있는데 진짜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오픈 AI에서 아직 이 기능을 일반인들에게는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대기 리스트를 걸어놓으면 순차적으로 오픈을 해주기는 하는데요. GPT가 그 이제 순차적으로 오픈해주는 것도 뭔가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오픈을 해줘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뭔가 지원하는 서비스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기여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금 우선순위를 높여가지고 오픈해줬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저희는 써볼 수 없지만 요걸 이제 간접적으로 혹은 약간 비슷하게 써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요즘에 몇 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릴 건데요. 네. 보면 비주얼 GPT랑 라바가 있는데요. 비주얼 GPT는 이제 마소에서 공유한 거예요. 보면 여기 있는 첫 번째 링크를 들어가시면요. 코드 레벨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실행시키고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의 API 키를 넣으면 저런 뭔가 이미지랑 텍스트를 동시에 넣고 아웃풋을 받을 수 있는 네,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창이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링크는 네, 코드 직접 실행시키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략하고 바로 그 API 키 넣고 이렇게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를 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이제 여기에 있는 라바라는 건 어떤 연구자분이랑 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는 또 어떤 분이 같이 논문을 썼고, 이제 그 논문을 가지고 만든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마지막까지 마치시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구경해 보세요. 네, 오늘 강연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네, 아직까지 챗 GPT를, 재밌네. 근데 좀 별로네. 이제 구글 망하겠다. 등 핫한 이야기 소재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혹은 일자리를 뺏기실까봐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GPT가 이슈가 되면서 사라질 직업으로 가장 손꼽히는 직업이, 네, 번역가, 통역가라고 나오네요. 네.
저도 이제 지인분한테 들었는데 서울에 통역사를 배출해내는 이제 3대 대학원이 있거든요. 뭐 외대, 이대, 서울외국어대학원이 있는데 이 학교 졸업하신 분들 중에 이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쿠팡에 채용이 되세요. 왜냐하면 쿠팡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외국인 직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직원들이랑 로컬 한국인 직원들 간의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가지고 정말 많은 통역사, 번역사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맨날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통역사 뽑기 시작한 이래로 작년까지만 해도 통번역사 이제 목표 채용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단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코로나 시기에 대회, 국제행사, 미팅 같은 것들이 이제 줄줄이 취소되면서 프리랜서 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채워졌거든요, 한 번도. 그런데 지난해 GPT 11월에 3.5 발표되고 나서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목표 인원을 드디어 채웠다라고 해요. 아마도 그분들의 위기의식 때문이겠죠? 그리고 보면 2위로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있어요. 제 동료들인데 어쩌죠? 데이터 분석가 분들? 네. 그리고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교육업이 꼽히고 있어요. 미국에 체그라는 상장사가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전체 이제 시총의 1조가 넘는 자산이 이제 증발했다고 하거든요. 그 주식의 시총이 증발했다고 하거든요. 보면 체그는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 숙제 도와주고 온라인 과외도 해주고 디지털 교과서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고객이 이제 급증하면서 폭풍 성장을 했는데요. 네, 아쉽게도 챗GPT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요. 이제 학생들이 챗GPT한테 숙제 물어보고 에세이 작성을 이제 문의하면서 성장률이 더뎌진 거죠. 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하는 시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위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저는 AI라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영역을 채워줄 수 있는 동료로 비즈니스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활용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데이터 분석가가 사라질 직업 2위였는데 단순히 어떤 주어진 조건에 맞는 뻔한 데이터만 내게 루틴하게 이제 조건 바꿔가면서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라면 좀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기술이 저는 오히려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그런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들이 진짜 고차원적인 많이 지식들이 있으세요. 통계학적 지식들도 있으시고 뭐 인과 추론도 하시고 데이터 분석 진짜 잘 하시거든요. 근데 분석을 할 시간이 없어요. 보면 대부분. 근데 이제 요걸로 인해서 고차원적인 그런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교육 같은 경우도 제가 교사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메가스터디, 0단기, 0단기 이제 그런 회사에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질문할 사람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나요? 아니죠? 그리고 공부할 콘텐츠가 없어서 공부를 못했나요? 아니에요.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왜 1타 강사가 있겠어요? 네, 콘텐츠를 전달하는 능력이 다르기도 하고 그분들 콘텐츠 개발에 진짜 시간 많이 쏟아부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1타 강사분들의 도움을 받던가 아니면 학습 효율을 엄청 높여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영역에 있어서 저는 AI가 또 엄청난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절대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14년을 주기로 시대를 바꿔주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네. 보면 이걸 투자자들은 텐베거의 기회라고 부른대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을 사고 14년 후에 10배 오를 약간 그런 종목이라고들 말하거든요. 약간 그런 게 1995년에는 이제 웹이라는 게 있었고요. 2009년도에는 스마트폰, 그리고 2023년에는 이제 다들 한때는 블록체인이었다, 메타버스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잠깐 있었는데 이제 굳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생성 AI의 차례라고들 예상하고들 있어요.
저는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진짜 2009년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랑 좀 오버랩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런 책이 진짜 베스트셀러가 됐고 강의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 저런 AI와 관련된 뭐 책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강연도 있고 뭐 유료 강의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버랩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폰 나와도 사용법 없이도 다들 잘 사용하시지 않나요? 아마 몇 년 후면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뭐 트랜스포머, 강화학습, 자가지도학습 뭐 이런 것들 강연 아니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아마 몇 년 뒤에 저는 이 강연을 찾아보면 아 내가 저런 기초적인 걸 강연할 때도 있었네. 그러면서 좀 약간 흑역사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은 상식인데 이러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이 시기를 무방비 상태로 있으시면 AI가 위협이 될 거예요. 하지만 뭐 저나 우리 회사 해클처럼 기회를 발견하시면 충분히 더 큰 발전, 도약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AI 시대의 인재 역량을 한번 뽑아봤어요. 네, 시대가 변해도 이건 필수예요. 각자 도메인에서 자기의 그 도메인에 대한 역량, 뭐 지식 같은 건 필수예요. 이거가 없이는 뭐 어떻게 뭐 AI가 나온들 뭐 다른 게 나와도 요건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이 개입해서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리고 학습하는 문장도 보면은 다 전문가들이 정답제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AI 시대에 키워야 하는 역량은 뭘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첫째로 저는 앞서 제 소개할 때 저는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사용자와 비즈니스의 문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때 제 전공이었던 컴퓨터랑 통계학이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현실의 문제를 AI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로 정의를 해서 해결하시려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AI를 직접 만드실 건 아니잖아요. 대신 우리는 잘 활용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AI를 위협이 되는 존재 또는 아직 수준이 높지 않다고 해서 하찮은 걸로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 한계점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요즘 미국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들 연봉이 막 4억 넘는다고 해요. 그만큼 AI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역량이 쉽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협업 도구로 활용하시면서 AI와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해클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그런 의사결정 모형을 자동화하는 AI도 만들고 있고, 뭐 실험 플랫폼 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라 저희 뭐 기능 플래그라는 제품도 있고, 뭐 CRM 제품도 만들고 있고, 진짜 많은 약간 여러분들이 뭔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엔드 투 엔드 그런 뭐 유저 애퀴지션부터 뭔가 매출을 끌어올리고 뭐 리텐션을 올리고 제품을 뭔가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뭔가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많은 되게 훌륭한 인재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 앞에 제가 진짜 짧게 저희 회사 소개를 드렸는데 해클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요. 여기에 있는 careers.hackle.io에 오셔가지고 채용 공고 보시고 나 지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저기에 있는 recruit hackle.io로 이제 이메일로 이력서 주시면 저희가 이제 리뷰해보고 연락 드릴 거거든요. 저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 혹은 뭐 ML 엔지니어 분들 적극적으로 지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라이브 채팅창 한번 봐야 되겠죠?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영어로 학습한 알고리즘이 한국어로 어떻게 적용이 된 걸까요? 그 GPT가 영어로 된 문서만 학습한 게 아니에요. 국문 문서, 뭐 영문 문서, 디지털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학습했기 때문에 영어로 학습한 건 아니어가지고 한국어도 되게 잘하는 거고요. 휴먼 피드백 되게 중요하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GPT한테 그 정해진 포맷을 좀 약간
뭔가 대량의 이제 질문 같은 걸 만들 때 좀 약간 표준화해가지고 계속 자동화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뭔가 자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계속 생성해서 할 수 있게 약간 그런 규칙 같은 거를 약간 정형화 시켜가지고 규칙으로 만드는 게 저는 솔직히 노하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또 질문이 있었어요. 플레이그라운드는 유료인가요? 네, 유료예요. 근데 엄청 비싸진 않고요. 뭐 최대 금액 뭐 리밋 같은 것도 걸어 놓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조금 많이 쓰는 편인데 제가 한 달에 $10도 안 쓰거든요. 그리고 GPT 플러스가 제가 알기로는 구독료가 $20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뭐 리밋 낮게 걸어 놓으셔도 네,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네, 네 번째 질문으로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 가능. 해클도 내부적으로 저렇게 사용 중이신가요? 네, 저희도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 대화창 활용해가지고 뭐 그런 이상 징후 탐지하고 그러는 데 들어가는 데이터가 다 시계열 데이터거든요. 네, 그런 영역에서 이제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영어로 질문해서 한글로 번역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글을 질문하고 한글로 대답을 받는 건가요? 네, GPT한테 영어로 질문을 하면 영어로 대답을 하고요. 영어로 질문을 하고 뒤에다가 한글로 대답해줘 라고 그러면 한글로 대답을 하고요. 한글로 질문을 하면 한글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종종 한글로 질문을 해도 얘가 가끔 영어로 할 때가 있어요. 해클 가입하면 AI 서비스는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해클 가입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근데 저게 어쨌든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이제 가입을 하시고 데이터를 막 보내신 다음에 한 최소 28일 정도의 데이터는 쌓여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API에 있는 GPT는 버전 몇인가요? 라고 하는데요. 저게 뭔가 제가 뭔가 설정해 놓은 정보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아마 3.0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도님이 GPT를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가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의사결정하는데 아직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강연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기도 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이제 인풋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람들이 보는 것 그 이상의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넣고 의사결정 뭐 요약해줘, 뭐 어떤 안들이 있는데 뭐 액션 아이템 만들어줘? 그럼 이 중에 뭘 가장 먼저 해야 돼? 약간 이런 의사결정을 시켰을 때 저는 GPT가 뭐 그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경험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GPT가 의사결정을 좀 잘못하는 것 같으면 인풋 데이터를 조금 더 추가해서 줘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랑 비슷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구나 라는 약간 그런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해클에서도 GPT를 이용해서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나요? 저희는 네, 뭐 내부 데이터를 GPT를 활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 데이터는 진짜 자동화돼가지고 잘 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아직은 쓰지 않고 대신에 이제 고객사분들은 그런 숙련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분석가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네,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부가적으로 이제 GPT를 활용해가지고 점점 네. 그런 부분을 고도화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진짜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뵐게요. 굿나잇! 감사합니다.